자, 오늘 우리가 뛰어들 이야기는요, 사실 최첨단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기이하고 환상적인 오래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41년 작가 보르헤스가 이런 신비로운 문장으로 우리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육각형의 방들로 이루어진 마치 우주 그 자체인 도서관이라니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80년도 더 된 한 작가의 상상력이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을 그것도 이렇게나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연결고리,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보르헤스가 만들어낸 이 환상적인 공간 바벨의 도서관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도서관의 구조를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데 동시에 또 놀라울 만큼 획일적이에요. 모든 방, 모든 선반, 모든 책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뭐 마치 잘 짜인 기계의 설계도, 어떤 명세서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있잖아요. 이 도서관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크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기본 설정,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죠. 여긴 그냥 옛날 책들 모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책, 그러니까 의미 있는 모든 정보와 또 의미 없는 모든 잡음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완벽한 우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우주를 지배하는 규칙은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가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무한해 보이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천재 사서가 발견해낸 이 근본 법칙 덕분에 도서관의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보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원리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딱 25개의 기호를 조합해서 사실상 무한하고 완전한 텍스트의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든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의 나열이든 결국엔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학적인 상상에서 현실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보르헤스의 1941년 상상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정확하게 만납니다. 한쪽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고 실험이었고, 다른 한쪽은 지금 우리 손안에서 작동하는 현실 기술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근에 나온 한 학술 논문에서도 바로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보르헤스의 이야기는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찾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다음에 올 단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걸 찾아내는 확률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건 마치 바벨의 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찾으려고 수억, 수십억 권의 무의미한 책들 사이를 헤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런 시스템을 마주하는 우리 인간의 반응, 그 감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게요. 보르헤스의 소설 속 사서들이 처음 느꼈던 그 엄청난 희망과 경외감? 이거 오늘날 우리가 AI의 잠재력을 보면서 느끼는 그 흥분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아, 드디어 우주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바로 그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엄청난 희망 뒤에는 곧바로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이 사실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소음의 나열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절망감, AI가 툭툭 뱉어내는 이상한 오류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좌절감과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의 오류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환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건 환각 헐루지네이션이라기보다는 작화, 컨퍼블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고 해요. AI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 빈틈이 생기면 그걸 메우려고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르헤스 소설을 보면 의미 없는 책들을 다 없애버려서 도서관을 정화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AI가 유해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지 않도록 정렬하려는 노력과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르헤스가 쓴 보르헤스와 나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작품을 쓰는 공적인 작가 보르헤스인 거죠. 이렇게 저자가 둘로 나뉜다는 개념이 지금 AI 시대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디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AI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리는 지시와 AI가 내놓는 그럴듯한 결과물 사이에서 대체 창작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내 아이디어고 어디부터가 기계의 역할인 걸까요? 결국 보르헤스와 나는 이 강력한 마지막 문장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 모호함을 완벽하게 담아내죠. 마치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진 이 시대의 선언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보르헤스의 이 예언과도 같은 상상력은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글을 써내려가는 시대. 과연 저자는 누구일까요? 창작의 진짜 의미는 또 뭘까요?